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분양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건 청약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의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마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쌓이다 보면 작은 건설사부터 줄도산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의왕의 인도건자이 SK뷰 아파트 건설 현장. 전체 2,600세대의 대규모 재개발 단지인데 조합원 물량을 빼고 899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 청약에서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막상 당첨된 사람들도 줄줄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계약률이 43%에 불과했습니다. 50%도 안 됐어요. 계약을 다 많이 실망을 했죠.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됐고요. 주변 아파트 시세가 너무 많이 급격히 하락을 했어요. 이 아파트 단지는 최근 분양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도 실시했지만 단 6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508가구 가운데 6가구. 경쟁률이 고작 0.012대 1에 불과했습니다. 10분 거리에 있는 안양의 평촌두산 위브더 프라임. 역시 지난달 첫 분양에서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된 사람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111가구를 무순위 청약으로 열었지만 단 27가구만 신청했습니다. 수도권 불패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시작된 미분양이 이제 수도권, 그것도 대형 건설사들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좀 안 좋잖아요. 청약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그냥 우리 그 아파트 거래도 지금 이제 매매는 거의 절벽이거든요. 업계에서는 최근 재벌 건설사 한 곳마저 자금난으로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미분양 속출에 레고랜드 여파까지 덮치면서 작은 건설사 그리고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부터 무너질 거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가계대출을 풀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사들이 어려울 것 같으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도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을 50%까지 높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출 규제를 풀어줄 테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누가 빚을 내서 집을 사겠냐는 겁니다. 지금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거는 대출 규제도 물론 문제지만 금리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 연봉 1억 2천만 원 가구가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8억 원을 대출받으면 1년 이자는 5,600만 원. 연소득의 절반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빚을 내서 집을 사라 하니 일관성도 없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택 가격이 높다고 하면서 부양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택 경기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집을 샀을 경우에 개인들에게 평생 이제 명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비판을 의식해 국토부 장관은 제한적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을 흐름을 바꾼다든지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기 어렵다라고 보고 부동산 정책이 전환됐다거나 이런 것은 좀 지나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관건은 금리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안정이 한은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또 최근 자금시장 어려움 등 금리 인상의 비용에 대해서도 점차 고려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미국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다음 금리 결정 회의는 다음 달 24일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 후폭풍이 정치권도 흔들고 있습니다.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한 민주당은
김 지사가 정략적으로 고의부도를 내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거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인 전임 최문순 지사의 책임도 크다면서 민주당이 책임 떠넘기기로 금융시장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고 역공을 시도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꾸린 민주당은 김진태 지사의 고의부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도개발공사 GJC가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을 수 있고 기한도 남아 있었는데 김 지사가 민주당 출신 전임 지사 공격을 위해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무지의 소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고의부도 사건이에요.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사건들이 또 재발한다면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난다. 또 김 지사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춘천시 이자 부담이 2배가 되고 정부가 50조 원을 쏟아붓게 됐는데도 좀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전부인 모렴치에 기가 차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 조치가 적절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며 역공을 폈습니다. 레고랜드를 추진한 민주당 출신 전임 최문순 지사의 책임도 큰데 민주당은 책임 떠넘기기로 금융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최문순 지사 때의 문제가 뭔지를 덮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놓고도 격돌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직접 대책을 설명해 국민들이 걱정을 덜었을 거라는 여당의 평가에 야당은 자금 시장 대책은커녕 농담이나 주고받는 정치 쇼를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모든 부처가 수출 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대한민국의 현 좌표에서 하신 정확한 인식이십니다. 또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공방이 경제 문제로 옮겨가면서 여야 지도부도 각각 대구와 천안에서 현장 회의를 하는 등 민생 행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느닷없이 우리나라를 언급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거라고 경고성 발언을 한 겁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핵 협력을 한다면 한국이 어떻겠냐는 위협까지 가했습니다. 먼저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한국인 참석자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Growing tensions actually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ver Taiwan a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답하면서 푸틴은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어진 말에서 느닷없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걸 알고 있다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가정법을 빌어 표현하긴 했지만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는 말에 이어 푸틴은 현재 갈등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한과의 관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가장 민감한 현안인 핵 문제에 대해서까지 위협을 가했습니다.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тнеслась к тому, что мы возобновили 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Вас бы это порадовало?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앞으로 북한과 핵 협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에 대한 사실상의 협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불쾌감도 내비쳤습니다.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과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탈환 작전이 거세진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4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추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갑작스런 발언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한 적이 없고 앞으로 지원할 예정도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펼치면서 한국을 향해 경고하고 나선 건 최근 활발해진 한국의 방산 수출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혜영 기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4월 우리 국회 화상연설에서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탱크, 배,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독면과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군수물자만 3차례 지원했고 앞으로도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걸 알고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경고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를 지원하면서 그 전력 공백을 한국산 무기로 메우는 것을 러시아가 경계한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동유럽 국가들의 K방산 무기들이 수출되는 것이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간접적으로 위협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 푸틴 대통령이 언급했듯 러시아가 보복 차원에서 북한에 무기를 제공할 수도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둔 시점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설계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행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러시아가 한국을 동북아의 협력 국가로 여길 수 있도록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중국 당대회 기간 동안엔 미사일 대신 포사격을 했었는데 다시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우리 군의 대규모 실기동 훈련인 호국 훈련을 빌미 삼은 걸로 보입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북한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음속의 5배 속도로 북쪽으로 230km를 날아가 동해상의 알섬을 타격한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이례적인 건 비행 고도. 정점 고도가 24km로 포착됐는데 단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낮게 쏜 건 흔치 않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고도 40km 이상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은 사드로, 그 이하는 패트리엇 요격 체계로 대응하는데 마하 5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오면 방어망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수평 비행 능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겠느냐. 또 낮은 고도에서도 좀 더 먼 거리의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북한은 중국 당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는데 지난 열흘간 실시한 우리 군의 호국 훈련에 대한 반발성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실제 기동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 또한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좀 더 수위를 높인 탄도선 미사일 발사로서 대응한 것으로. 한미 공군은 다음 주 전투기와 정찰기,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 240대를 동원해 대규모 공중훈련을 실시합니다. 미리 부여해둔 북한 핵심 목표물을 전투기가 한꺼번에 떠 일제히 타격하는 훈련인데 북한이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을 이어가던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특히 미군의 전략자산 F-35B가 국내 기지에 처음 착륙하고 적 방공망을 초토화하는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까지 훈련에 참여합니다. 상대적으로 공중 전력이 취약한 북한에겐 강력한 군사적 경고가 될 걸로 보이는데 전투기를 동원한 맞대응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번 공중훈련을 통해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만약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이 끝장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수진 특파원, 북한 정권이 끝날 거라는 표현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같은 동맹에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이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The end, 말 그대로 끝장날 거라는 표현을 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의 발표 장면 한 대목을 먼저 보시죠. The NDS is also clear-eyed about other serious threats, and that includes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이 경고가 어떤 의미냐면요. 미국 민주당 정권은 전통적으로 비핵화를 앞세웁니다. 대화를 통한 비핵화, 지금도 매일 반복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과거 공화당 정권에서 취했던 것과 같은 강경한 대응 의지를 앞세웠다.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미국의 오늘 이런 표현이 더 강하게 와닿는 건 아무래도 지금 실제 한반도의 정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겠죠. 네, 북한 정권을 끝내겠다. 이 표현은 4년 전 보고서에도 있는 말입니다만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는 상황이어서 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최대 위협,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이라고 했고요. 북한은 상존하는 위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한반도에 위기 충돌이 생기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핵 역량을 갖춘 다른 국가가 관여할 수도 있어서 더 넓은 충돌로 번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은 다음 달 8일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 여전하다고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추락해 8일 만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시공사인 DLENC 측이 119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유족들과 일부 현장 동료들이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광주의 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 아침 7시 39분 SUV 차량이 들어오더니 크레인 옆으로 이동합니다. 10분 뒤인 7시 49분 무언가 차에 싣는 듯 트렁크 문이 닫히고 이어 현장을 떠납니다. 건설 현장 크레인에서 작업을 하다 3m 아래로 떨어진 50대 하청 노동자를 SUV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시킨 모습입니다. 왜 119가 아니라 SUV 차량이었을까? 119 신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친 남성의 동료가 사고 직후 신고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당시 녹취록을 보면 신고자가 사람이 낙상했다며 주변 사람에게 의식 좀 찾아달라고 외칩니다. 구조대가 즉각 출동했는데 8분 뒤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같은 신고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아 자체적으로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다며 신고를 취소한 겁니다. 그렇게 다친 남성은 현장에서 7km 남짓 떨어진 업체 측 지정병원에 오전 8시 20분쯤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동맥 파열이 심각해 이 병원에서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35km가량 떨어진 서울의 국립의료원으로 다시 옮겨졌는데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그날 낮 수술이 진행됐지만 남성은 결국 8일 만에 숨졌습니다. 내부에 출혈이 좀 많은 것 같다. 근데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잘못되면은 그게 중요한 부위다 보니까 수술 중에 사망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유족들은 왜 출동 중이던 119를 굳이 못 오게 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위중한 상황인데도 의학적 판단 없이 아무런 구급시설도 없는 일반 차량으로 옮긴 게 이상하고 더 빨리 이송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8, 9km를 이동해야 되는 거리인데 그게 자차가 더 빠르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출근 시간대.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시공업체인 DLENC 측이 119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DLENC 측은 재해자가 자가호흡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119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장 차량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노조 측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119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DLENC 측은 사고 사흘 뒤 산재 신고를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은 DLENC 대표이사와 회장 등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DLENC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벌써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 감독까지 벌였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잇따랐고 특히 이번엔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의 GTX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전선을 감는 둥그런 장비에 맞아 숨졌습니다.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던 100kg에 달하는 장비가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져 지하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덮친 겁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4월 초. 이번엔 경기도 과천에서 중장비가 움직일 때 신호를 보내주던 노동자가 중장비와 철골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반사조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불방망이만 들고 있었어요. 불방망이. 모두 DLENC가 원청인 공사장이었습니다.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특별감독을 벌였지만 재해는 그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작업대가 부러지면서 2명이 숨졌고 이번에도 광주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초 이후 DLENC 사업장에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금까지 5명이 숨졌습니다. 4건의 사망사고가 난 유일한 업체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온 DLENC 대표는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대책 마련을 다짐했습니다. 좀 더 안전대책 강화하고 방법을 찾아서 현장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산업재해 사망자가 추가돼 안전불감증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DLENC는 노동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철저히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면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의 내로남불이라고 맞섰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에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불쾌한 듯 질문을 끊고 다른 질문을 받으려던 윤 대통령은 이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막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이 꾸며낸 소설이라며 사과를 요구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술자리 의혹에 거론된 윤 대통령이 직접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미 법적 대응을 밝힌 한동훈 법무장관도 저질 가짜뉴스라며 연일 비판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난 제정신인지 난 잘. 검찰의 전방위 수사 국면에서 쟁점이 흐려지는 걸 우려해 직접 대응을 자제해왔던 민주당 지도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많다며 김 의원이 녹취를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한 게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비속어를 쓴 것이야말로 국격을 훼손한 것인데 대통령 입에 올린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유체이탈식 화법 아니신가요? 김의겸 의원도 통상적인 의정 활동에 오히려 대통령과 장관이 보이는 반응이 저급하고 유치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당정대 셋이 모두 우르르 몰려와서 저에게 몰매를 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라고 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도 사과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446억 원으로 가장 많이 신고를 했는데요. 이 재산 대부분이 지난 7월이었죠. 나토 순방 때 민간인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를 수행해서 논란이 됐던 배우자의 소유인데 비상장 주식이 329억 원이고 상가 점포 64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김남우 김앤장 변호사를 국정원 신임 기조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돌연 사퇴를 한 지 이틀 만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또 검찰 출신이 임명이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장악된 인사 시스템에 일말의 반성도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일 조금씩 입을 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자신이 김용 부원장에게 경선 자금을 건넸다고 재차 밝히면서 검찰이 확보한 물증들도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초까지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 재판을 마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이 경선 자금을 건넸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돈의 전달 시기가 적힌 남욱 변호사 측 메모, 돈을 담았다는 상자 등 검찰이 가진 물증 모두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도 했습니다. 남욱 메모요? 예, 그건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맞을까요? 저는 전달받은 상자입니다. 검찰이 상자의 진술대로 돈이 들어가는지 등 검증할 거라고도 설명했는데 다만 이 상자가 김용 부원장에게 전해졌던 것인지 답변은 불분명했습니다. 검찰에 제공한 클라우드에 별도로 자료를 보관한 건 아니고 던져버린 휴대폰 대신 소명할 수 있는 걸 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텔레그램 여러 대화방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여전히 자신에게 돈이 전달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수사에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한 검찰은 이 기간 안에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마친 뒤 대장동과 위례사업 당시 접대 등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장동 일당은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증인으로 선 정영학 회계사에게 지난 2015년 초 대장동 임대아파트 부지를 이재명 시장이 동의해 최종 결정했던 걸 기억하는지, 또 같은 해 봄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부 지분이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정 회계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제2의 뽀로로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래드 이발소라는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작년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을 차지했고 빵과 초콜릿 등을 의인화한 캐릭터들은 각종 홍보물과 상품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을 차지한 브래드 이발소. 지상파뿐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인기를 모으며 대표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가 직원들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멍청아, 진짜 대우는 제대로 그게 말이 돼? 아, 나 진짜 이제 빡쳐. 일부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고 회의 중에 갑자기 키보드를 막 그냥 주먹으로 내리치다가 막 욕설을 내뱉고 이제 자기 꿈에 못 이기셔서 막 사무실 내에서 소리 지르면서 쌍욕하면서 폭언과 욕설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너는 몸값이 싸니까 사용하는 거야.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뭔가 신입이 다루기 쉬우니까. 단체 대화방에서도 이어졌는데
사회초년생 같은 약자들이 타깃이었습니다. 사실상 야근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항상 퇴근하기 뭐 10분, 20분 전에 카톡으로 이것 좀 해.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고 해, 찾아놔. 지원금 부정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본사가 광주광역시에 있어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인큐베이팅이랑 초기 제작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제작비의 상당수와 어떤 시설들을 광주에서 지원을 받았고 본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간판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식사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를 거의 쓰지를 않으니까 거의 뭐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지자체 지원금을 받으려고 가짜 사무실을 만든 겁니다. 무슨 감사나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부랴부랴 컴퓨터나 이런 거 다 들고 광주로 내려간 적 있거든요. 일하는 척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4억 원짜리 지원 사업을 탈락 처리했습니다. 조그마한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그냥 우리 현장 실사 갔을 때 작업을 하는 것처럼 급조해가지고 탈락을 통보하고. 문체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에서도 3년간 15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았는데 사무직원을 PD나 작가라며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것 좀 써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이제 스토리보드로 적혀져 있는 저의 새로운 계약서인 거죠. 그냥 지원금 받으려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라고 그냥. 전문 인력 육성에 쓰라는 지원금을 인건비 절감에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 허위로 조작을 해도 되는 거냐, 불안하다, 나중에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짜 계약서로 돈을 타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외주사에서 실제로 이 업무를 하진 않았는데 그 계약서를 다 새로 만들어서 그 정부 지원금으로 돈이 나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제작사 측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욕한 적 한 번도 없고 지원사업 부정수급한 적도 없고요. 하지만 취재가 시작된 뒤 갑자기 콘텐츠진흥원의 인건비 지원금을 반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를 색출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기자에게도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별 쓰레기 같은 것들 말은 다 듣고 지금 기자가 돼가지고 이러니까 기레기 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인간은 보호해줘야 되니까 뭐 누가 말했는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MBC 뉴스 손령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이주호 후보자가 두 번째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주도했던 자사고 확대 등 고교 서열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몸을 낮췄는데요.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된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72일 만에 처음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우선 집중 검증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협회, 특정 업체가 고액의 후원금을 낸 것도 모자라 협회가 수행한 연구에 학습기기를 헐값에 제공하는 등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에듀테크 기업의 콘텐츠 구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1년 전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에듀테크 기업 콘텐츠 구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 있네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후보자가 특정 사교육 업체 홍보대사 아니냐는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홍보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에듀테크를 강조해 왔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유은혜 전 장관께서도 2021년도에 민간에서 개발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명박 정부 장 차관으로 재임하면서 이 후보자가 주도했던 자사고 확대와 일제고사 등 교육 정책이 입시 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있었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죽기 살기로 추진했던 일제고사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평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서열화나 경쟁 체제 하는 부작용이 10년 전에 일제고사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이주호의 교육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검증 책임은 대학에 있다면서도 연구 부정에 대한 조사를 검토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난 이 남성은
오랫동안 기억을 잃었었다면서 횡설수설하더니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인과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미안하다며 흐느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틀 만에 다시 취재진과 마주한 남성. 전과는 달라진 어조로 2, 3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며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묻자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장황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책망하는 듯한 발언까지 합니다.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요.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기억났거든요.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ATM 기계가처럼 일만 시키고. 영장 심사를 마친 남성에게 발언 의도를 묻자 낮은 어조로 다시 말을 바꿉니다. 원인이 다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미친 아니에요. 경찰 관계자는 남성의 8년 전 기억 언급은 범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말을 바꾸며 횡설수설하는 건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가족 간 사건이라 재범 방지 효과가 적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경우 역시 가족 간 사건이지만 신상이 공개된 점을 감안하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족 간의 범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개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원은 영장 심사를 마친 지 3시간 반 만에 범죄의 중대성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뒤 맞는 첫 헬로윈 데이에 많은 사람이 서울 이태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경찰도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보다 경비 병력을 늘려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차현진 기자, 벌써 인파가 붐비고 있군요. 네, 이곳 이태원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들뜬 모습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헬로윈데이인 만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환한 얼굴로 헬로윈데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헬로윈 하면 떠오르는 괴물이나 유령 같은 특이한 분장을 한 사람들도 많고요. 올해 유행했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흉내낸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는데요. 시민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할로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각자 시간 내갖고 온 거예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던 이태원 상인들도 오늘 낮부터 상점마다 호박 등으로 헬로윈 장식을 하며 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일부 상점들은 입구에서 무료로 헬로윈 분장을 해주며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상인들은 이번 헬로윈 데이를 계기로 침체됐던 상점가의 분위기도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때 아니면은 많이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할로윈 분위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손님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경찰은 금요일인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태원을 찾을 것으로 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200여 명 이상의 경찰관이 이태원 거리 곳곳에 배치돼 불법 촬영과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최근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마약범죄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청도 긴급 대책반을 가동하고 방역과 시설물 안전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이곳 이태원뿐 아니라 서울 홍대 앞과 강남역 등에도 헬로윈 데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주변 도로가 큰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주말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헬로윈을 앞두고 헬륨가스 판매가 꽤 늘었다고 합니다. 헬륨가스는 가벼워서 풍선을 띄우는 용도로 파티 같은 데서 많이들 쓰고
또 들이마시면 목소리가 가늘게 변하는 게 우스꽝스러워서 재미삼아 흡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륨가스 재미로 마셨다가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져서 질식하는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왜 이러지? 그만 마셔야겠다. 와, 신기하다. 야, 목소리 바뀌었어. SNS에선 헬륨가스를 마시는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시면 목소리가 우스꽝스럽게 바뀌다 보니 모임에서 돌려 마시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헬로윈 때가 좀 그럼 많이 팔리는 거예요? 이번 달이 저번 달에 비해서는 좀 더 된 것 같긴 하거든요.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체감을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륨가스 흡입 사고는 7건, 가슴 통증, 어지러움, 의식 혼미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주 나는 사고는 아니지만 모두 만 14세 이하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 인천에서는 중학생이 헬륨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헬륨가스는 자체 독성은 없으나 흡입했을 때에는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하게 돼서 두통이나 어지러움, 의식이 소실되는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2차 사고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판매 제품 9개 중 5개는 포장 용기나 상세 페이지에 위험성 또는 어린이 취급 주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인천 중학생 사망 사고 이후 의무 조항이 생겨 다음 달 11일부터는 흡입 금지, 질식 위험 같은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일단 무조건 멈추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조화가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수입 SUV 차량에 치였는데 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거리 지역에서는 항상 신호등이 때가 있어야 돼. 신호등이 없는 거는 막무가내 바쁘다 보면 양보가 안 되지. 사고 지점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신호등이나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회전 차량이 우선 일시 정지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60대 운전자는 당시 시속 5에서 10km로 서행하며 우회전하던 중 차가 진입하는 좌측을 살피다 우측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한 채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0일에도 창원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화물차 역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지난 7월 운전자의 보행자 의무 보호가 강화되면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시행된 이후 석 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00여 건 일어났고 2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나흘에 1명가량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고 있습니다. 우회전 중 교통사고 시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12계약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 멈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금속 가공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넉 달밖에 안 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양팔이 끼어서 크게 다쳤습니다. 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던 세아베스틸과 같은 세아그룹 소속의 업체였습니다. 허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축 자재용 금속 강판을 만드는 전북 군산의 세아CM 공장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알루미늄 강판 코일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던 25살 노동자 김모 씨가 기계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양팔이 기계 사이에 말려 들어가 크게 다친 김 씨는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계에 알루미늄 강판을 밀어넣는 공정에서 맨손으로 이물질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작업인 거예요?
예, 일단 그렇게 저희가 진술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물질 같은 것들을 조금 떨어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해왔다고 그래요. 김 씨는 4개월 전 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계약직 노동자로 2달 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아CM 측은 김 씨가 맡은 공정이 손으로 이물질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며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그 작업자도 이제 이거 투자가는 그냥 조작 업무 작업인데 이물질 확인한다는 게 왜 그렇게 그러면 정부적으로 뭐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사고가 발생한 세아CM은 올해 중대재해 사고로 넉 달 사이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세아베스틸과 같은 세아그룹 계열사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발이 되면은 더더욱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가도 한번. 경찰과 노동당국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회사 측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이 공산당 당대회를 열고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확정했죠. 당대회가 끝나면 극단적이었던 코로나 방역 지침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봉쇄로 갇힌 노동자들에게 음식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집단 탈출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 방역 요원들이 황급히 도망갑니다. 바리케이트를 뚫고 나온 사람들은 음식물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들은 중국 정저우시의 세계 최대 아이폰 제조 공장인 폭스콘 노동자들. 직원 30만 명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 공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 19일 식당이 폐쇄됐고 이후 음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굶주림에 지친 직원들이 탈출한 겁니다. 해외 SNS에는 코로나 감염자가 방치되고 있다는 내부 고발과 격리를 피해 직원들이 탈출하는 모습 등 혼란스러운 공장 내부 상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送到这儿之后呢，还是没有人管。难道双阳性出现了阳性就这儿吗？已经高烧几天了，打任何电话都没有用。 하지만 폭스콘은 적은 수의 직원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지만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감염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밝힌 정저우시 1일 확진자는 20명 수준. 하지만 정저우시 당국이 주민들에게 도망친 폭스콘 직원을 발견하면 신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크레인을 이용해 격리시설로 옮기고 호텔을 소독한다며 야외 주차장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잠을 자게 하는 등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티베트 자치구에서는 2달 넘게 이어진 봉쇄에 항의하는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봉쇄가 미친 경제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공산당 당대회가 끝나면 방역이 완화될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3기에도 변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정의당이 결선 투표에서 63.05%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정미 전 대표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 당대표직을 맡게 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정의당을 일으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민주당은 기밀 유출의 범법자가 안보 업무를 맡을 수 있겠냐면서 경질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가벼운 판결이라면서 그대로 유임시키는 분위기입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죄 선고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자격 미달,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 김태호 안보실 1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에 실세로 앉아 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외전략기획관직에서 물러나면서 북한 동향 등이 담겨 있는
국정원과 기무사의 기밀 문건 수백 페이지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한 재판에서 김 차장이 유죄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기소한 사람을 안보실 핵심으로 등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거센 경질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고 사건의 내용과 경위, 지금까지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별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경질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호 차장 본인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 기밀 정보를 승인을 받지 않고 무자격으로 열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몰래 병실을 빠져나와서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km 넘게 떨어진 곳까지 차를 몰고 간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뒤에 검거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오토바이로 다가가자 운전자가 황급히 도망갑니다. 동네분인 줄 알고 인사를 하려고 천천히 브레이크 잡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낚았고. 남성은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해 오토바이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자해하겠다며 흉기를 휘두르다 결국 테이저건으로 제압됐습니다. 이게 뭐 경찰차 그게 막 한 7, 8대 오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최근 큰 수술을 마치고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였습니다. 자정쯤 보호자도 모르게 병원을 나선 뒤 인근 대로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바퀴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는 20대 운전자를 때렸습니다. 그리곤 주변에 있던 택시 운전기사를 또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남성은 택시기사의 손을 찌른 뒤 차를 빼앗아 20km 떨어진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왜 병원을 탈출해 흉기를 휘두르며 차량을 빼앗았는지, 또 왜 그 먼 곳까지 갔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최근 수술을 마친 만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인계했습니다. 치료나 이거 감염 우려 때문에 병원에는 있지만 지금 체포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형사들이 배치돼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겨둔 키움과 오늘 지면 탈락하는 LG가 플레이오프 4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김수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레이오프 4경기 모두 매진을 기록한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키움과 LG 두 팀은 1차전 선발로 나섰던 애플러와 켈리를 나란히 나흘 만에 내보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LG가 먼저 기세를 올렸습니다. 이래 박혜민과 김현수의 최연성까지 3타자 연속 안타로 선취점을 따냈습니다. 어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키움도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박준태와 이정우의 안타로 만든 원아웃 1-3루 기회에서 김혜성이 행운의 안타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1차전에서 켈리에게 2점 홈런을 뽑았던 푸이그가 또 한 번 솔로포를 터뜨려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푸이그는 홈을 밟은 뒤 어린이 팬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팬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양팀 선발인 키움 애플러는 6이닝 1실점, LG 켈리는 5이닝 2실점으로 제 역할을 한 가운데 6회 현재 키움이 LG에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오늘 키움이 이기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되고 LG가 반격에 성공하면 두 팀은 오는 일요일 운명의 5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대표팀의 마지막 소집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벤투 감독은 그동안 대표팀에 한 번도 뽑히지 않았던 선수를 최종 명단에 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유럽파를 제외한 마지막 국내 소집 훈련. 중동리그에서 뛰는 정우영과 김승 K리그 일정을 마친 선수들 10명만 모인 가운데 우승팀 울산 선수들 표정은 한층 밝았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워서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하고 좀 더 잘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바로바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경쟁이 가장 치열한 이선 공격진과 함께 여전히 불안한 수비는 매일이 시험대입니다. 특히 괴물 수비수로 성장하고 있는 김민재. 최적의 호흡을 맞출 조합 찾기가 관건입니다. 민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속팀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저도 또한 기대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분석하진 않았고요. 최종 명단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할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은 그동안의 대표팀 주축들이 대부분 최종 명단에 들 거라면서도 깜짝 발탁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The list is not closed. We will observe the players that are competing in Europe, in China, in Japan. 앞으로 2주간 소집 훈련을 진행할 대표팀은 다음 달 11일 출정식을 겸한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을 치른 뒤 이튿날 26명의 월드컵 최종 명단을 확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네, 종일 시야가 뿌였습니다. 경기 남부를 비롯한 서쪽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쌓인 탓인데요. 주말 아침도 일찍이 이동하신다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 지역이 오늘보다 더 넓어지고 또 경기 남부와 충남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예상 가시거리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등 해안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고요. 심한 곳은 50m가 채 되지 않겠습니다. 또 이번 주말 북한산 단풍도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개나 구름이 끼긴 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하늘 구름이 많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흐린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강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릅니다. 서울과 광주 10도, 부산 14도, 제주는 16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대구 19도까지 오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목요일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